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준호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투석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세계적인 상위권 통계에 오르진 않았지만 해마다 투석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환자들이 신부전이라는 병을 자각하지 못한 채 지내오다 결국 말기에 이르러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신장 기능 저하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별다른 비용 없이 집 욕실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너무 쉬워서 오히려 간과되기 쉽지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6만 8천 명 이상을 15년간 추적한 장기 연구에서 투석 환자의 87%가 진단 1, 2년 전부터 명확한 경고 신호를 이미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용한 신호는 우리가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 첫 소변입니다. 오늘 저는 별도의 장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관찰법을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에 단 10분만 더 집중해 주시면 앞으로 매달 수십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투석 비용을 미리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오래도록 지켜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건강을 아끼는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소변을 관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신장이라는 장기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기관입니다. 심장처럼 고동치지도 않고 위장처럼 아프다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죠.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자각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부전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중기나 말기까지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 첫 소변이 중요할까요? 밤사이, 즉 최소 6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 동안 우리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잠을 잡니다. 이 시간 동안 체내 수분은 줄어들고 소변은 더욱 진해집니다. 바로 이때의 소변이야말로 신장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거짓 없는 반영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음식물 찌꺼기, 거름망을 떠올려 보세요. 만기 멀쩡하면 물은 술술 빠지고 찌꺼기는 확실히 걸러집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피를 거르며 노폐물을 걸러내고 그것을 소변으로 만들어 배출합니다. 요소는 물론 몸속 대사 과정에서 쌓인 독소들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신장은 유익한 성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적혈구 같은 소중한 물질들은 반드시 보존하려 하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만 알아두면 아침 첫 소변만으로도 신장의 이상 유무를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 10분이면 됩니다. 매일 아침 실천할 수 있고 따로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변이 마렵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곧장 화장실로 가서 자연스럽게 소변을 봅니다. 두 번째, 소변을 다 보고 나서 급하게 물을 내리지 마세요. 한번 돌아서서 병이 안을 바라보며 거품의 모양을 유심히 관찰해 주세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핸드폰이나 시계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합니다.
거품이 몇 분 동안 병기 안에 머무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신장이 괜찮은지 아니면 조용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거품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소변의 거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거품입니다. 크기가 크고 두껍지 않으며 세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품은 대부분 5분에서 8분 사이에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돌아왔을 때 이미 다 꺼져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젯밤에 수분을 충분히 못 마셔서 소변이 진해졌거나 소변 줄기가 강하게 부딪히며 거품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품이 10분 이상 그대로 떠 있고 작고 촘촘하며 밀도도 높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신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겨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처럼 단 몇 분의 관찰만으로도 우리는 내 몸속 깊숙한 장기 신장이 보내는 침묵의 신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다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만약 아침 소변에서 걱정되는 거품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거품은 바로 작은 기포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맥주 거품처럼 표면을 덮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거품이 병이 위에 얇은 막처럼 퍼져 있고 10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평범한 소변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며칠 연속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면 신장이 이미 조용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품은 소위 말하는 단백뇨, 즉 소변 속에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단백질은 혈액 속에 머물러야 하는 매우 소중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신장의 여과망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면 그 단백질이 소변과 함께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은 점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소변에 섞이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끈적한 거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이 상태는 단백뇨라 불리며 신장질환의 가장 흔한 초기 징후 중 하나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증상이 있을 때 대부분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병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 그런 거품을 반복해서 보게 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요청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6만 3천 명 이상을 15년간 추적한 결과 아침 소변에 지속적인 거품이 관찰된 사람들의 경우 5년 이내에 신장 투석이 필요할 확률이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혈액 검사 결과의 빨간 글씨보다도 훨씬 무거운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진료했던 두 분의 사례를 통해 차이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66살이신 박분자 어르신입니다. 2년 전 지인이 보내준 소변 거품 관찰 영상 하나를 보고 호기심에 직접 따라 해보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거품을 유심히 지켜보셨는데 항상 15분이 지나도 거품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자 곧바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고 정밀검사 끝에 신장 기능 수치인 낮아져 만성콩팥병 초기 단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기에 식단 조절과 영양지도 초기 약물 치료까지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8개월 만에 단백뇨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현재 박 어르신은 신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투석이나 수술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날 아침에 거품을 그냥 지나쳤다면 제 인생은 아마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반면 운이 따르지 않았던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전직 국어 교사였던 김성철 선생님, 올해 68이셨습니다. 은퇴 후 조용한 일상을 보내시던 중 2년 전부터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많다는 걸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열이 있거나 피로 때문이겠거니 하고 민간요법만 쓰셨고 병원은 한 번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쪽 다리가 심하게 붓고 통증까지 나타나 급히 응급실로 오시게 되었고 피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10일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말기 신부전 단계로 투석이 반드시 필요한 수치였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주 3회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을 받는 삶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즐기던 산책, 글쓰기, 가족여행 등 일상생활은 모두 멈춰야 했고 지속되는 피로와 생활의 제약은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김 선생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거품을 좀 더 진지하게 봤다면 지금 이 침대에 누워있진 않았겠죠. 제가 이 두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박 어르신과 김 선생님을 갈라놓은 건 돈도 지식도 아닙니다. 단지 아침 시간 10분이라는 행동의 차이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멈춰서 관찰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지나쳤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지만 깊은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조기 발견은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침의 작은 거품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입니다. 이상 신호를 알아차리는 건 시작일 뿐 그 다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 소변에서 미세한 거품이라도 목격했다면 혹은 오늘부터라도 신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신장을 돕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재료는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신장보호식품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식재료인데요. 바로 수박 껍질입니다. 맞습니다. 여름이면 먹고 나서 흔히 버려지는 그 수박 껍질 말입니다. 의아하실 수 있죠. 하지만 수박의 하얀 부분, 즉 빨간 과육과 초록 껍질 사이의 중간층에는 신장에 아주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부분을 수박의 서늘한 기운을 품은 껍질이라 하여 오래전부터 활용해왔고 현대과학도 이 부분에서 특별한 성분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그 이름은 시트룰린. 이 시트룰린이 체내에 들어가면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전환되며 그 과정에서 질산화물을 생성해줍니다. 질산화물은 우리 몸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는데 특히 신장 내부의 미세혈관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속 신장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자연의 순환 시스템인 셈이죠. 섭취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수박 껍질에서 하얀 속살 부분을 얇게 썰고 약간의 소금을 뿌린 후 가볍게 절입니다. 거기에 다진 마늘, 참기름, 약간의 고추기름을 더해 무치면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아삭한 냉채가 됩니다. 또는 돼지갈비와 함께 맑은 탕으로 끓이면 구수하면서도 자연의 단맛이 우러나며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 완성됩니다. 버려졌던 껍질 하나가 건강의 보물로 변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평소 무심코 제거해버리는 사과 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약 걱정이나 떫은 맛 때문에 껍질을 벗겨 드시는데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라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팩틴은 마치 작디작은 해독 스펀지처럼 작용해 장 속에서 중금속 과잉지방, 불필요한 콜레스테롤 같은 유해 물질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독소가 줄어들면 당연히 신장이 걸러야 할 부담도 줄어들겠죠. 말 그대로 신장이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부터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껍질을 드시려면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군 뒤 부드러운 솔로 표면을 살살 문질러 농약이나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그 후에는 안심하고 사과 전체를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사과 껍질 하나가 당신의 신장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효과만큼은 확실합니다. 바로 무가당 크랜베리 원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무가당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맛이 첨가된 크랜베리 음료는 오히려 당분이 많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100% 순수 크랜베리 원액입니다. 맛은 시고 톡 쏘지만 그만큼 우리 비뇨기계에 주는 이점은 큽니다.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 A는 신장에 아주 중요한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이 성분은 요로 감염의 주요 원인인 대장균이 요도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프라이팬에 코팅이 되어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듯이 이 성분이 요도에 얇게 코팅되어 세균이 고정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세균은 소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원액 그대로는 너무 시기 때문에 하루에 약 50ml를 차가운 생수 500ml에 희석해서 천천히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고 효과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단 한 잔이 당신의 신장을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신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식재료들이 때론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부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초나 식재료를 챙겨 먹어도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해치는 것들을 꾸준히 받아들이고 있다면 결국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강에 좋다고 여겨졌던 음식들 중 실제로는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내부에서는 조용히 신장을 공격하고 있는 음식들이죠. 첫 번째로 꼭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진하게 우려낸 돼지뼈 육수입니다. 특히 라멘 국물처럼 몇 시간 동안 뼈를 끓여 만든 국물이나 갈비탕처럼 뼈를 오래 삶은 탕류가 이에 해당됩니다. 많은 어르신들, 예를 들어 저희 환자였던 이정우 어르신 같은 분은 뼈를 먹으면 뼈에 좋다는 오래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뼈에서 우러난 국물이 칼슘을 채워준다고 믿는 것이죠. 언뜻 보면 합리적인 말 같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수시간 끓여낸 국물 안에는 칼슘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칼슘은 여전히 뼈 속에 남아있고 국물에 녹아드는 양은 미미합니다. 대신 국물 속에는 지방이 많고 특히 동물성 포화 지방이 높은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뼈를 오랫동안 끓이면 뼈 속에 남아있던 각종 불순물과 단백질 부산물이 분해되며 혈중 요산을 증가시키는 원인 물질들이
녹아 나오게 되는데 이 요산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요산은 결정 형태로 바뀌어 신장의 조직에 미세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고 시간이 지나면 신장 기능을 조금씩 약화시키게 됩니다. 결국 만성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음에 라멘집에 가시더라도 국물은 한두 숟갈만 맛보시고 가급적 남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한 그릇의 국물이 맛있다고 느끼는 동안 신장은 묵묵히 부담을 떠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음식은 가공식품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가공식품이 짜기 때문에 신장에 해롭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소금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무기인산염이라는 첨가물입니다. 이 무기인산염은 맛을 강화하고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됩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이는 유기인산염이라서 체내 흡수가 40, 60% 정도로 제한되지만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무기인산염은 체내 흡수가 거의 100%입니다. 이 무기인산염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장의 혈관에 석회질이 달라붙어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혈관 석회화라고 부르며 결국 혈류순환이 나빠지고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아주 천천히 진행되어 본인은 자각하지 못한 채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무기인산염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정답은 가공육 전반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시지, 햄, 베이컨, 어묵, 각종 정월에 들어가는 모듬 완자류, 심지어 라면 스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는 식탁 위에 편리한 음식들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신장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신장을 위협하는 요소는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이유로 고단백 식사를 실천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신장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 부산물인 요소, 크레아티닌 등 질소 노폐물이 늘어나면서 신장이 이 노폐물들을 끊임없이 걸러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신장을 엔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적정량의 연료로는 부드럽게 잘 돌아가지만 과도하게 주입된 연료는 오히려 엔진을 손상시킵니다. 매일같이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은 24시간 내내 쉬지 못하고 과부하 상태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신장은 회복력을 잃고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무 증상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간단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체중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한 뒤 거기에 0.8을 곱하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여성이라면 하루에 약 48g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이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고기, 한 조각 두부, 약간 우유 한 컵, 그리고 계란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아침마다 계란을 3개, 4개씩 먹거나 점심마다 큰 스테이크를 먹는 식의 고단백 식단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의도가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양보다 균형입니다. 내 몸이 진짜 필요한 만큼만 조화롭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향한 열정이 때로는 무심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단백질 섭취도 꼭 적당함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단지 무엇을 먹는가에만 답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만성신장 질환이 급증하는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우리 삶의 전체적인 방식,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연의 리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잠은 부족하며 운동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런 생활 패턴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의 영양학 연구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주식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이어야 하고 육류나 채소 과일은 그 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가 아니라 곡물 중심의 식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비율로 식사하게 되면 소화기관과 신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결과 우리 몸의 내장 기관들이 조화롭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은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기나 육가공품이 중심이 되고 자극적인 국물 요리나 튀김류가 당연한 메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에 현미밥, 생채소, 제철 과일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구석으로 밀려나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못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본래 리듬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계절에 따라 음식을 바꾸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흐름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끼니를 대충 때우고 늦은 밤까지 전자기기 앞에 앉아있는 생활이 당연해졌습니다. 그 결과 신장은 쉴 틈 없이 독소를 걸러내야 하고 그 과부하는 결국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음식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리듬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 수면의 질, 몸을 움직이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신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그 지혜에서 멀어진 만큼 우리는 병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정비하고 독소를 걸러내며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황금의 시간이 바로 이 수면 시간인 것입니다. 특히 밤중 깊은 잠, 즉 깊은 수면 시간은 신장이 회복하고 스스로를 수리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신장의 세포도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고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깊은 수면은 잠든 지 4시간 이내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며 이 시간이야말로 신장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회복의 기회가 날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하루에 6시간 반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신장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위험이 19%나 높다는 의학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매일 밤 우리가 충분히 자지 못하면 신장이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이 손실은 조용히 쌓여 어느 순간 눈에 띄는 질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장을 위한 회복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자야 신장이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수면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밤 8시 이후에는 되도록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건강에 중요하지만 밤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새벽에 자주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게 됩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여러 번 깨면 수면의 흐름이 끊기고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신장의 회복도 방해받게 됩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기름지거나 짜지 않게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무겁거나 자극적인 식사는 밤에 위장이 계속 일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다른 장기들의 회복이 지연됩니다. 특히 잠자기 전 3시간 이내에는 무거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몸이 소화를 위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신장 같은 주요 장기에 충분한 자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잠자기 전에는 벽에 다리를 올리는 간단한 동작을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벽에 기대고 약 15분간 유지해보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하루 종일 아래로 몰려있던 혈액이 다시 심장과 신장 쪽으로 올라가게 도와줍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밤사이 소변량도 줄어들어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다리 부종이나 혈액순환 문제로 잠을 설치는 분들에게 이 동작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을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신장을 살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바뀌면 신장도 그만큼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핵심입니다.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신장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첫째, 내일부터 아침에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 소변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별한 장비나 병원 검사가 없어도 우리 몸은 매일 아침 중요한 신호를 소변을 통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조기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하는 말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건강검진입니다. 둘째, 주방 속에 이미 있는 재료들을 새롭게 바라보세요. 버려지던 수박 껍질, 깎아내던 사과 껍질, 그리고 단맛 없는 블루베리 원액. 이 3가지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신장을 도와주는 자연의 조력자들입니다. 혈류를 부드럽게 돕고 신장에 쌓인 부담을 떠들어주는 묵묵한 친구들이라 할 수 있죠. 셋째, 신장을 지키기 위해 꼭 끊어야 할 3가지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하고 짜게 우려낸 고기, 국물, 2번째는 각종 가공식품, 3번째는 지나친 단백질 섭취입니다. 이 3가지는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신장을 몰래 공격하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먹던 것들이 결국 병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오늘부터 멈추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 넷째, 아무리 바쁘셔도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신장은 밤 시간, 특히 잠든 직후 첫 4-5시간 동안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몸이 스스로를 정비하고 회복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몸의 회복은 잠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늦게까지 깨어있는 건 마치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밤새 불 켜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청소하지 못하고 다음 날도 피로가 쌓여갑니다. 결국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은 병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훌륭한 의사는 의사인 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습관을 지킬지 매일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만약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나도 튼튼한 신장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소중한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신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준호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생각 하나를 새롭게 바라보자고 조용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백내장은 피할 수 없고 예순을 넘기면 시야가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믿어왔지만 만약 제가 그 이야기가 꼭 진실만은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최근 의료 통계에 따르면 65을 넘긴 어르신의 95% 이상이 초기 백내장 증상을 겪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대부분 수술 시기만 기다리라는 말만 들을 뿐입니다. 현대의학이 여전히 고가의 수술에만 의존하는 사이 전통적 지혜를 지닌 여러 문화권에서는 평범한 과일 하나로 눈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래전부터 전해왔습니다. 이 과일은 많은 이들이 매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숨은 효능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이 과일은 혼탁해지는 수정체를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과일은 초기 뿌연 증상을 개선하고 수정체 단백질을 보호하며 시야를 다시 맑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임상실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로 과학저널에 정식으로 게재된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그 신뢰성이 입증된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내장을 예방하고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은 7가지 과일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볍게 시력을 보조해주는 단계부터 놀라울 만큼 눈의 상태를 바꾸는 수준까지 다양하며 그중 1위를 차지한 과일은 지금 여러분의 부엌 한구석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진짜 가치를 아직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 또는 좋아요라고 남겨주세요. 그것이 저희 팀에게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사랑하는 분들과의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7번째 자리, 사과. 오늘 소개할 첫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그저 간단한 간식으로만 여기는 매우 익숙한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아침에 한입 베어무는 상큼한 맛으로만 기억되는 이 과일이 실제로는 우리 눈을 지켜주는 강력한 천연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학교 예방의학연구소에서 5년에 걸쳐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 매일 아침 사과를 껍질째 섭취한 사람들이 백내장에 걸릴 위험이 평균보다 27%나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사과가 눈 건강에 효과적인 이유는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 덕분입니다. 퀘르세틴은 우리 눈 속 렌즈 단백질이 산화되어 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렌즈가 흐려지고 이것이 바로 백내장의 시작입니다. 이 현상은 마치 투명했던 달걀 흰자가 열을 받으면 하얗게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이러한 산화를 막고 렌즈의 맑은 상태를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빨간색이 진한 품종일수록 퀘르세틴 함량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부사나 홍로 사과가 대표적입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얇게 썰어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과일의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퀘르세틴이 효과적으로 체내에 흡수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분 중에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58세의 김동진 씨가 있었습니다. 회계사로 근무 중이던 그는 하루 종일 형광등 아래에서 컴퓨터를 보며 일했고 어느 날부터 숫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밤에는 가로등 불빛이 퍼져 보인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양쪽 눈 모두 초기 백내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유기농 빨간 사과를 매일 아침 껍질째 먹도록 권유했습니다. 약도 수술도 아닌 단순한 식습관 하나였습니다. 섭취를 시작한 지 넉 달쯤 지난 어느 날 김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아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빛이 번져 보이던 증상이 확연히 줄었고 숫자도 또렷하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검진에서도 백내장의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기존에 계획하던 안경 교체도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그냥 먹는 과일이 아니라 눈 건강을 위한 작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알의 사과가 우리의 시력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사과 한 개를 껍질째 씹어보는 것으로 눈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6번째 자리, 포도 2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겉보기엔 작고 평범하지만 그 안에 눈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힘이 숨어있는 포도입니다. 특히 진한 보라색과 붉은색을 띠는 포도는 백내장 예방에 있어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강력한 자연치료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를 그저 당분이 많은 과일쯤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 속 렌즈의 투명도를 유지하고 백내장의 진행을 막는 데 핵심적인 성분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2가지 성분은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보라색 색소로 눈 속 수정체까지 침투하여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물질은 활성산소로부터 단백질을 보호해 줌으로써 백내장의 직접적인 원인인 단백질 산화를 미리 차단해 줍니다. 또한 레스베라트롤은 유전적 수준에서 눈을 보호하는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고 수정체의 투명함을 더 오래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내 대표적인 대학병원 중 하나인 부산의대 안과연구소에서는 약 10년에 걸쳐 전국의 60세 이상 고령자 1,800여 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들 중 매일 붉은 포도나 보라색 포도를 반 컵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백내장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34%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포도의 색이 진할수록 효과가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진한 보라색의 콩코드 품종이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였고 그 다음이 레드글로브 계열의 붉은 포도였습니다. 반면에 초록색 포도는 항산화 성분이 상대적으로 낮아 백내장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포도씨, 즉 씨앗 속에도 눈 건강에 중요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씨앗에는 올리고모릭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눈 속 미세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렌즈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가능하다면 씨까지 함께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냉동 보관 후 차갑게 먹는 방식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며 고혈당으로 인한 백내장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냉동 포도는 여름철 간식으로도 훌륭하고 입안에 퍼지는 시원함은 정신적인 피로도 함께 덜어줍니다. 섭취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식사 중간, 즉 공복 상태의 오후 시간대에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항산화 물질의 흡수율이 가장 높고 다른 음식물과의 간섭 없이 온전히 체내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진료했던 전라남도 순천에 거주하는 62세의 정재우 선생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 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평생 국어를 가르치시다 정년 퇴직하셨고 여생을 독서와 추리소설 감상으로 보내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책의 글자가 겹쳐 보이고 밤에는 가로등이 뿌옇게 퍼져 보이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안과 검진 결과 양쪽 눈 모두 백내장 초기 소견이 나왔고 당시 병원에서는 빠른 시일 내 수술을 고려해보라고 권유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수술보다는 자연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어 하셨고 저는 그분께 콩코드 포도를 냉동 보관하여 매일 오후 간식처럼 드시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하루 반 컵 정도 시째로 씹어 드시는 방식이었고요. 약 5개월 뒤에 재검사했을 때 놀랍게도 수정체의 혼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투명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선생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포도를 드셨고 지금까지도 수술 없이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독서도 계속 이어가고 계시며 최근에는 자신처럼 눈이 흐릿해지는 친구들에게 포도를 권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포도는 단순한 과일 그 이상입니다. 하루 반 컵의 포도가 노년기의 삶을 더 선명하게,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콩코드 품종을 냉동 보관해 시째로 즐기는 것,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5번째 자리, 파파야. 오늘 소개할 3번째 과일은 우리가 흔히 동남아 여행지에서만 접하는 열대과일로 알고 있는 파파야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열대과일이 최근에는 전 세계 안과 학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단순히 건강에 좋은 수준을 넘어 파파야는 이미 발생한 백내장의 초기 뿌연 렌즈 상태를 되돌릴 가능성이 있는 과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파파인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천연 연육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놀랍게도 눈 속에서 변형된 단백질 구조를 선택적으로 분해하여 혼탁해진 수정체를 다시 맑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과일이 산화를 예방하는 수준이라면 파파야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발생한 문제를 되돌리는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산대학교 안과학교실에서는 전국 900여 명의 백내장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매일 아침 숙성된 파파야 1컵을 공복에 섭취한 환자 중 41%에서 수정체의 투명도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파파야의 적정 숙성도입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말랑하고 껍질이 노란색에서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파파인이 가장 활성화된 시점입니다. 너무 덜 익었거나 반대로 너무 물러지면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섭취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위가 비어 있어 파파인의 체내 흡수가 극대화되고 이후에 눈 조직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버리는 것이 바로 검은색 파파야 씨앗입니다. 이 작은 씨앗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으며 눈의 세포 노화를 막고 수정체 단백질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파파야를 드시는 분들께 씨앗 1티스푼 정도를 과육과 함께 갈아 섭취하시도록 권장드립니다.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눈 건강에 더 큰 이점을 주는 현명한 방법이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거주하는 65세의 임정희 할머님은 평생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섬세한 초점과 정확한 색감이 생명이던 직업이었기에 어느 날부터 사진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쪽 눈 모두 백내장이 진행 중이며 특히 왼쪽 눈은 수개월 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임 할머님은 아직 카메라를 놓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저는 마지막 시도로 숙성된 파파야와 씨앗을 매일 아침 갈아 드시는 식이요법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나타난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왼쪽 눈의 혼탁도가 약 15% 감소했고 시력 역시 소폭 개선되었으며 수술은 보류해도 될 정도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임 할머님은 파파야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며 여전히 선명한 시야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손자 손녀들에게도 파파야를 나눠주며 눈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가족의 건강 전도사 역할까지 하고 계시죠.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평범한 식재료 속에서 가장 강력한 해답을 놓치곤 합니다. 파파야는 단지 열대 과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눈을 지키고 내일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에 파파야 한 조각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의 시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회복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자리, 오렌지. 네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너무도 익숙해서 오히려 그 진가를 간과하기 쉬운 오렌지입니다. 화사한 주황빛 껍질을 가진 이 작은 과일이 사실은 눈을 보호하는 데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천연 치료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우리 몸에서 비타민C 농도가 가장 높은 부위가 눈 속 수정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혈중 농도보다도 60배나 높은 농도를 유지할 만큼 비타민C는 눈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 방어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을 막는 데 있어서 비타민C는 마치 첫 번째 방패와도 같은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오렌지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렌지의 흰색 속껍질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눈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의 탄력을 높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눈의 렌즈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순환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아잔틴입니다. 이 노란색 색소는 눈 속 렌즈에 축적되면서 푸른 파장을 가진 자외선과 청색광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블루라이트는 수정체를 빠르게 산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데 지아잔틴은 그런 유해광선을 차단해주는 천연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동시에 작용하기에 오렌지는 단순한 비타민 보충제가 아닌 백내장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다중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슈퍼푸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의과대학과 한국노화연구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쌍둥이 3미24쌍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오렌지를 꾸준히 섭취해 취한 사람은 백내장이 진행될 확률이 33% 이상 낮았고 실제로 수술까지 진행된 비율도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전적 조건이 같은 쌍둥이임에도 식습관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렌지를 착즙해서 주스로 마시는데 그렇게 되면 식이섬유와 함께 눈에 중요한 헤스페리딘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을 벗기되 속껍질은 남긴 채 통째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껍질이 두껍고 과육이 진한 네이블 오렌지 품종이 지아잔틴과 헤스페리딘 함량이 높아 눈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아몬드 한 줌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 E가 비타민 C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눈 속 단백질 산화를 이중으로 억제해줍니다. 이 조합은
시너지 효과가 매우 뛰어나므로 간식으로도 제격이죠.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비타민C의 체내 흡수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이며 동시에 눈으로 가는 혈류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55세의 박수정 씨,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 흰색이 점점 노랗게 보이기 시작하고 색상 배치에 혼란이 생긴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진 결과는 백내장 초기, 그것도 색채 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색을 정확히 보는 능력이 생명이었기에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매일 아침 네이블 오렌지 2개를 껍질 속껍질까지 함께 섭취하고 오후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을 더하는 습관을 권유드렸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시력검사 결과 색상 인식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정체의 혼탁도는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보다도 작업 능력이 되살아났다는 사실에 본인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후 박 씨는 주변 동료 디자이너들에게도 눈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눈 건강 전도사로 불릴 만큼 관련 정보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꾼 진정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과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렌즈의 투명함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탁 위에 오렌지 2개, 그리고 작은 아몬드 1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선물, 지금 시작해보세요. 3번째 자리, 키위. 이제 3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크기는 작지만 그 속에 담긴 영양과 기능은 결코 작지 않은 키위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과일은 특히 눈 건강에 있어서 작은 거인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주목할 만한 효과를 보입니다. 최근 서울시립대학교 보건대학과 국내 안과학회 공동연구팀이 60세 이상 고령자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키위 2개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백내장 발생 위험이 36% 낮았으며 이미 초기 증상이 있던 경우에도 병의 진행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식생활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키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압도적인 비타민C 함량입니다. 무게 기준으로 비교하면 오렌지보다도 많으며 이는 눈 속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키위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주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눈 속 수정체에 축적되어 푸른빛 유해광선을 걸러주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키위 중에서도 골드 키위, 즉 노란색 품종이 초록색 키위보다 비타민C 함량이 무려 60% 더 높다는 것입니다. 백내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면 골드 키위가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키위에는 비타민 E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비타민C와 함께 작용할 때 산화 손상을 이중으로 차단하고 세포 재생을 돕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키위에 포함된 한겸 성분은 수정체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은 키위 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재배된 키위라면 얇은 껍질까지 함께 먹을 수 있으며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이 과육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털이 있어 식감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잘 씻어 얇게 썰어 먹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더 효과적인 흡수를 원하신다면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카로티노이드의 흡수율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복 상태에서 먹는다면 키위 속에 함유된 액티니딘이라는 천연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해 눈 속에 쌓인 손상된 단백질 제거를 도와 백내장 예방에 이중 효과를 줍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여성 김경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수영 강사로 평생 활동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수면 위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진 결과 백내장 초기 단계로 진단되었고 무엇보다도 시야 흐림으로 인해 수영 강사 자격 갱신에 필요한 시력 기준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 상황을 단순한 질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하루 2개의 골드 키위를 아보카도 반 개와 함께 섭취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하며 자연광 아래에서의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데 신경 썼습니다. 특히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30분마다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습관도 들였죠.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다시 검사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백내장은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빛에 대한 민감도도 조금 개선된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다시 강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안정화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키위를 챙겨 드시고 있으며 주위 강사 동료들에게도 눈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꾸준히 전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과일 하나가 우리의 눈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2알의 키위와 약간의 좋은 지방, 그리고 꾸준한 실천.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새로운 습관을 더해보세요. 그 한 입이 여러분의 시야를 더 선명하게, 더 오래도록 밝혀줄 것입니다. 2번째 자리, 블루베리. 오늘 소개할 6번째 과일은 그 작고 푸른 빛깔 안에 눈을 위한 자연의 기적이 숨겨진 과일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안과 전문의들이 블루베리를 가리켜 눈을 위한 천연 장수약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수많은 과일 중에서도 안토시아닌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단순한 항산화 물질이 아닙니다. 무려 15가지 이상 세부 유형이 존재하며 각각이 백내장 진행을 막고 렌즈의 투명함을 유지하는 데 특화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성분은 렌즈 내 단백질이 당화되어 뿌옇게 굳는 글리케이션 현상을 억제하거나 되돌리는 작용까지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 국립안과센터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초기 백내장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혼탁도를 소폭 되돌리는 효과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관찰 연구에서 하루 한 컵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사람은 15년 내에 백내장 수술을 받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8%나 낮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섭니다. 매일의 습관이 눈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야생 블루베리, 즉 블루베리 중에서도 산지에서 자연 상태로 자란 품종은 일반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생과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냉동 야생 블루베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입니다. 냉동된 블루베리는 일부러 세포벽을 파괴시키는 과정에서 활성 성분의 흡수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효율적인 흡수를 위해서는 전지방 요거트나 캐피어처럼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있는 음식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합은 안토시아닌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고 몸속에서 더 오래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철분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철분이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 그 항산화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섭취 권장량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컵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반 컵씩 먹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눈이 항산화 보호막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시는 68세의 서정숙 화가님은 평생을 유화로 산수화를 그려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캔버스를 응시하며 색감과 선의 조화를 완성해가는 그녀에게 있어 시력은 단순한 감각이 아닌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내장 진단과 함께 6개월 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붓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서 화가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새로운 일상을 설계했습니다. 냉동 야생 블루베리 한 컵을 아침과 저녁 2번으로 나누어 섭취하고 아침엔 전지방 요거트와 함께 저녁엔 그냥 얼린 채로 천천히 녹여가며 먹었습니다. 여기에 정제된 당류 섭취를 철저히 제한하고 눈 피로를 줄이기 위한 명상과 충분한 수면을 병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8개월 후 정기 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내장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눈은 혼탁도가 20%, 왼쪽 눈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연기되었고 그녀는 지금도 선명한 시야로 풍경화를 그리고 있으며 3년이 넘도록 수술 없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블루베리 한 컵, 그것이 우리 눈의 시간을 되돌리는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올바른 방식으로 먹는다면 수술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미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푸른빛 작은 열매를 올려보세요. 그 작디작은 한 알이 여러분의 시야를 더 깊고 더 선명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첫 번째 자리 구기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과일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상상을 뛰어넘고 수많은 연구에서 백내장을 막는 데 가장 탁월하다고 입증된 과일, 바로 구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쓰여온 구기자는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눈을 보호하는 데 있어 압도적인 능력을 지닌 과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구기자가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눈의 렌즈에 직접 축적되는 지아잔틴의 농도가 음식 중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은 오렌지의 약 200배에 달하며 이 지아잔틴은 눈 속 깊숙이 스며들어 해로운 빛을 걸러내고 활성산소가 렌즈 단백질을 파괴하는 일을 막아주는 일종의 자연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구기자의 진짜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기자는 루비움 폴리사카라이드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내도록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먹을 때만 잠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 내부에서 지속적인 방어체계가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 위치한 한 의과대학에서 무려 20년 동안 이어진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3,800명이 넘는 고령층이었고 이들을 오랜 시간 추적한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매일 구기자 건조 열매를 약 15g씩 섭취한 사람들은 백내장 발생 위험이 52% 감소했고
이미 초기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던 그룹에서도 31% 이상이 렌즈의 투명도가 회복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구기자가 실제로 눈의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구기자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구기자를 미지근한 물에 약 15분간 불리면 지아잔틴의 흡수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때 나온 붉은 빛의 우린 물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눈을 위한 가장 완전한 차가 될 수 있고 렌즈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백내장이 이미 분명하게 진행된 분들은 초기 3달 동안 하루 30g으로 시작해 불린 물과 함께 과육도 모두 섭취하면 더 빠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하루 15g 정도로 유지하면 효과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구기자를 고를 때는 색이 선명한 홍색을 띠고 표면에 검은 점이 없는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규현님. 올해 71살이신데 평생 컴퓨터 관련 일을 해오신 전직 엔지니어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양쪽 눈 모두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해 이미 수술 날짜까지 잡혀 있었고 정해진 일정대로라면 반년 안에 양쪽 눈 수술을 마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규현님은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망설였습니다. 혹시 자연적인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희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수술을 미루고 제가 권한 구기자 섭취법을 엄격하게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30g의 유기농 구기자를 따뜻한 물에 불려 과육과 물을 모두 섭취하고 정제된 식품을 완전히 끊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후 다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른쪽 눈의 혼탁도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감소, 왼쪽 눈은 투명도가 약 25% 회복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백내장이 역행했다는 의미이며 결국 그의 수술 일정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박규현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구기자를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눈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수치가 조금씩 좋아져 그는 지역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사로 다시 일하며 글자와 화면을 선명하게 구별하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자신감을 되찾은 듯한 밝은 미소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구기자는 단순한 열매가 아닙니다. 백내장을 앞두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들에게 눈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작은 희망이자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붉은 구기자를 올려보세요. 작은 열매 하나가 여러분의 시야와 인생의 발길을 오래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7가지 과일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식재료일 수 있지만 국내외 수많은 의학 연구는 하나의 공통된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연의 선물들이 백내장을 예방하고 초기 진행을 늦추는데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시기, 아직 눈이 혼탁해지기 전에 그 순간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렌즈의 투명함은 시간이 지나며 천천히 흐려지지만 이 흐려짐을 멈추게 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열쇠는 이미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과일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한 알 한 조각이 언젠가 여러분의 눈을 지켜주는 커다란 그늘이 되어줄 겁니다. 마치 어린 묘목 하나를 심는 일처럼 처음엔 작지만 꾸준히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우리 삶을 감싸주듯이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에겐 단 하나뿐인 눈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눈은 교체가 불가능하고 대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직 뚜렷하게 보일 때, 아직 선명하게 색을 느낄 수 있을 때 자연의 힘으로 지켜줄 준비를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지금 시야가 뿌옇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분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과일을 먹어보셨는지, 효과를 느끼셨는지, 또는 처음 도전해보고 싶은 과일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자 실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여러분이 남겨주신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이 채널이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누군가의 눈을 지켜줄 수 있는 정보는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의 열쇠를 찾아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눈으로 밝고 선명한 날들을 오래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뵙겠습니다.